자, 안녕하십니까. 돈 버는 부동산의 이진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TV에서 여러분들 뵙다가 오늘 첫 시간입니다. 인터넷 방송이라고 처음 하는데 더 많이 떨리네요. 곽 대표님 어떠세요? 아, 그렇네요, 진짜. 방송보다 더 떨려요. 그러게요. 자, 저희가 이걸 시작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들,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좀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무너진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곽 대표님은 뭐 어떤 결의를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희 프로에 이제 쭉 나오셔야 되니까요. 저도 부동산 한지 좀 오래됐어요. 그렇죠. 한 26년, 7년 됐는데. 참고로 제가 제자였습니다, 옛날. 저도 이제 초창기에는 이게 부동산이 좀 그 비도덕적인 일 아니냐 예.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이제 오래 하면 할수록 예. 이것도 경제 활동 중에 굉장히 중요한 큰 분야고, 축이죠. 예. 또 부동산을 돈을 버는 게 또 뭐 세금 많이 내고 하면은 그러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경제에도 도움이 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불법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예, 어떻게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가. 예. 그런 또 뭐 부동산은 좀 주식하고 다르게 시장 흐름도 느리고 예, 맞습니다. 일종의 뭐 트렌드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돈 버는 요령에 대해서 제가 출연할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 잘 줬죠. 돈 버는 부동산. 그 누가 지었어요? 곽 대표님 알려주세요. 저는 다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아봤어요. 또 저희가 저희는 아니고 제가 비분관계하고 제 방송 MC 보는 프로에서도 얘기했던 여러 차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자, 이른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8.1 대책 이후에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죠. 9.5 대책이라는 이름이 명명된 대책 두 가지죠.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지정했고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부활이란 요 주제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됐었죠. 일종의 폐지가 돼서 자유롭게 지었는데 시장 경제에 맞춰 지었는데 그걸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사실상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죠.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는 예. 지금 현재 폐지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현재 아직은 뭐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살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015년에 뭐 폐지가 예. 됐다는데 실질적으로는 폐지된 게 아닙니다. 왜요? 지금 이제 분양 승인, 예. 공동주택의 분양 승인을 해주는 기관이 허그라고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 승인을 하게 되는데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하죠. 예. 그런데 이 승인을 받으려면 조건이 분양 보증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분양 보증이 필요하죠. 공동주택 지금 30세대 이상은 분양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분양 보증을 무기로 해서 분양 보증을 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죠. 예. 그 HUG라고 허그라고. 허그라고 예. 표현을 하죠. 여기서 사실상의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정한 뭐 주변 새 아파트 시세에 비해서 더 비싸게 공급을 못한다. 그렇게 하면은 분양 보증은 안 해주겠다. 뭐 이걸 무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세던데요. 이 허그의 요즘 파워가 예. 분양을 뭐 더더군다나 이제 새 정부에서 계속 규제 정책이 나오니까 허그가 거의 뭐 옥상옥이 된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뭐 정권 교체가 됐고 하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사실상의 분양가 상한제는 아직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예. 이제 민간 택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시행령 개정해가지고 예. 이 분양가를 더 눌러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곽 대표님을 제가 방송에서나 이렇게 가장 편한 이유가 뭐냐면 항상 그 어느 유명한 철학자, 사회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역사랑 끊임없이 과거랑 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들은 지금 부정하고 있지만 지금의 현 부동산 정책이 그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 때 데자뷰다 이런 걸 아주 극도로 싫어하면서도 똑같은 데자뷰란 말이죠. 요때 당시를 좀 설명해 주시죠. 분양가 상한제 그때 됐을 때.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2007년경에 시작이 된 2007 겁니다. 년이죠. 이제 참여정부 지금 부동산 대책하고 지금 비슷하잖아요. 또 뭐 거의 참여정부 같죠. 예. 2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여정부가 이제 사실상 2003년부터 예, 이제 시작이 된 그렇죠.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하면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때문에 예. 그 부양책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이 많이 뛰고 있던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때 뭐 12.9 대책이니 뭐 8.3.1 대책이니 막 대책들을 내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 내놓고 몇 달 지나면 또 집값이 뛰고 이런 올라가고. 현상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 된다. 이 분양가 상승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다. 이렇게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하자는 여론이 만들어졌는데 예, 예. 제가 기억하기로 그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예. 이 시장 가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거는 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 예, 예. 이렇게 반대를 하셨어요. 당시. 그럼 누가 그걸 진행을 했지? 그때 이정호 실장이나 지금 김수현 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누가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당시 여론이 그랬던 거죠. 예, 예. 상한제를 해서 분양가를 눌러놔야 집값이 안 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밀리듯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됐는데 예, 예. 물론 분양가 상한제의 역사는 이거 이전으로 훨씬 전으로 그렇죠. 거슬러 갑니다. 그렇죠. 뭐 최근 들어서 한 10년 사이에 그랬다는 거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해놓으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사실 자, 어떤 거죠, 드러났었어요. 일단? 예를 들면은 당시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딱 시행한다고 하니까 예, 예. 상한제 적용받으면은 건설업체나 시행사들은 이윤을 남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갖고 있는 택지라든가 이런 거를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 전에 밀어내기로 분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양가 물량이 예, 그래서 이제 당시 뭐 논란이 많았지만은 어쨌든 당시에는 2006년 7년도 이때 때는 중대형 아파트가 한참 대세였죠. 예, 고가 예, 일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중대형 아파트 밀어내기 식으로 분양을 하게 된 거고 이게 이제 나중에 여파로 드러나는 게 뭐 실제 분양을 한 2007년 8년도 이제 뭐 사업 승인 먼저 받아놓고 2007년 8년도에 했고 그 물량들이 나중에 입주했던 때가 2011년 12년도 입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성 미분양돼. 그게 이제 다 악성 그렇죠, 미분양으로 그렇죠. 남게 되는 예,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니까 일단 뭐 남길 수가 없으니까 집의 품질이 떨어지게 당연히 되는 그렇죠.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상한제 시행 이전에 지은 아파트와 예. 상한제 시행 이후에 지은 아파트의 이거 뭐 내부 인테리어 마감재라든가 이런 게 수준이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도 그래요. 곽 대표님 잘 아시지만 공공택지 지금 적용되잖아요. 네. 그 브랜드만 따져도 여기는 공공택지구나 이런 부분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품질이 이제 떨어지게 된 건데 예. 사실 이제 15년도에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푸니까 예. 어느 정도 이제 자유롭게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니까 15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조금 품질이 개선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불과 한 2년뿐이 안 됐는데 다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그러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 그런 얘기도 나올 거예요. 요때 분양가 상한제 풀려 있을 때 나온 이 새 아파트들 예. 지금 막 이제 입주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몇 년 지나면은 상당히 각광받을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그게 지금 이게 대제비가 아닌 게 아니고 저는 여기 지금 제가 메모해 왔는데 저는 이제 방송에서도 우리 곽 대표님 잘 아시지만 프레임에 넘어가지 말자는 말 잘 하는 거 아시죠? 그런 네. 말 잘 합니다. 근데 저도 그 프레임에 하나 일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요 근래에 나온 그 경제신문 그 머릿말 기사입니다. 서울 개포동 레이면 강남 포레스트 개포시형 재건축 3.3제곱미터당 평균 4,244만 원, 주변 시세보다 2억 싸게. 또 4억 로또 별명이 붙은 신반포 센트럴자이 신반포 6차 재건축 아파트. 이 2억 로또 4억 로또 지금은 아주 비웃기를 하듯이 청약 시장이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센트럴자이는 뭐 아시다시피 최고 경쟁률이 510대 1, 평균 경쟁률도 한 160대 1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은 예. 사실 그 강남 아파트는 다 9억 초과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9억 초과면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되거든요. 되죠.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이거 경쟁률 한 2대1, 3대1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예. 근데 이제 사실상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된 거는 마찬가지죠. 그렇죠. 한 2억 싸게 공급한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이 거의 한 15,000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대표님 저는 이런 것들이 막 분노하는 거죠. 제가 부동산 전문가니까. 왜냐하면
이 정부의 그 기조는 정책 기조는 복지잖아요. 없는 사람 집 마련하라는 그 기조는 전부 틀은 그런 방향성인데 세상에 이런 좋은 위치에는 돈이 없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현찰이 3, 40대, 4, 50대 초반 직장 다니는 분들이 현찰 4, 5억씩 갖고 6, 7억씩 갖고 어떻게 예를 들어 30% 대출해 준다 그러면 10억이면 3억 대출 7억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꼭 강남에 뭐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또 이상한 일이죠. 그것도 마찬가지. 예, 당연히 맞습니다. 돈이 지금 뭐 강남이라는 브랜드는 뭐 수도 서울 중에서도 사실은 뭐 상위 뭐 이렇게 따지면은 한 1% 안에 그렇죠.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뭐 보통 일반적인 샐러리맨들이 못 들어가는 들어가는 시장이죠. 쉽지 예. 않은 거고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들어가고 싶죠 다. 아 들어가고 싶겠지만은 더 이제 노력하고 돈을 벌어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아니 보세요. 그러면 강북해도 지금 마포나 아현동 이쪽은 6, 7억 다 넘어요. 그 7억 잡으면 40% 대출해주는 2억 8천이면 얼마죠? 4억 2천이 현찰이 있어야 돼요. 4억 2천 다 있을까요?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그 서울의 중간 가격 이상 되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이상한 아 거죠. 그래요? 그럼 어디 살아요? 아니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는 예. 좀 돈이 적을 때는 아. 이렇게 뭐 종잣돈은 나한테 모을 때까지는 맞춰서? 그럼요 다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그 누구나 그냥 다 평균적으로 강남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건 강남이 아니죠. 근데 이제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정부 정책이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파샬로 나오고 있는데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처음부터 그 3, 40대 돈 없는 사람들은 수도권 지방으로 가서 살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이 방향성 설정 자체가 과도한 규제라는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죠. 이제 그런 면은 분명히 있어요. 이제 내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예. 앞으로 뭐 안정된 직장 또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충분히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네, 사람이 예.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정부의 규제라는 게 아예 대출조차도 예. 상환 능력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죠. 대출을 무조건, 일정 예. 비율로 딱 묶어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 사실 그게 문제죠. 예, 기회를 박탈한다는 예. 측면에서 그게 문제죠. 그 전세가 누가 뭐래도 저는 옛날에 내 집 마련의 마중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현 정부에서 얘기한 투기 세력들이 이용하는 그 레버리지 방법 중에 하나 대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현재도 뭐 갭 투자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은 그 전세라는 마중물 이용해서 분양을 받고 그렇게 했던 순기능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현 정부에서는 순기능은 아예 다 무시하고 무조건 이유 불문곡직하고 너 집이 세 채니까 너는 투기꾼이야 라는 이 기조가 저는 정말 분노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주택자가 주택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주택을 과점함으로 인해서 네. 다른 사람들이 집을 못 사게 만들기 때문에 다주택을 규제해서 집을 팔게 만들고 나눠줘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이상일 뿐이고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 다주택자가 가진 물건을 받아줄 능력이 대부분 없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은 다주택이 물론 그런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이 있죠. 있죠. 임대주택. 능력이 안 되는 그러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매매가 아니고 전세 물건을 공급해 주는 그럼요. 순기능이 예.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다주택자는 불이한 사람이다. 투기꾼이다. 이렇게 모으는 거는 기분은 잠시 좋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결국 다주택자들이 그래 나는 여러 채 갖고 있는 거 골치 아파. 예. 그래서 아예 나 팔아버릴래. 예. 팔아버리고 더 집을 안 사요. 예. 그러면은 신혼부부라든가 이제 집을 처음 장만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전세 같은 거는 이제 꿈을 못 꾸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아예 선택을 강요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냥 대출을 풀로 받아서 평생 갚아 나가든가 아니면 집을 구입하든가 이제 선진국형으로 가는 거죠. 월세를 말씀하신 대로 내든가. 전세라는 완충지대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과연 그게 주거 복지를 위해서 좋을까?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게 전세라는 이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 무주택자들이 이제 지나가는 교두보 역할을 해주고 그럼요. 저는 디딤돌 예. 역할을 해주는 건데 예. 이거를 이제 사실상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로 인해서 예. 이런 것들이 없어져 가는 게 안타까운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 보셨죠? 저희가 뭐 좀 속이 시원해요. 방송에서는 얘기를 못하는 걸 조금 편하게 얘기를 하니까 혹시
본인하고 잘 안 맞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시면 되고 또 저랑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저희한테 뭐 클릭도 해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로 한번 잡아봤고요. 여러분들은 저희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저희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십니까? 상관없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한테 보여주신 관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여러 가지 중에서 저희 곽창석 대표랑 뭐 사석에선 형님 동생하는 우리 형님한테 오늘 첫 번째 주제 뭘로 잡을까 고민 많이 해서 분양가 상한제로 잡아봤습니다. 자, 이진우의 돈 버는 부동산 오늘 첫 번째 시간이어서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뭐든지 처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처음 방송하니까 어떠세요? 괜찮죠, 느낌이요? 아 이제 오늘 첫 시간이라서 조금 뭐 워밍이 좀 필요합니까? 차츰 잘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우리 곽창석 대표님하고 또 다른 주제 갖고 신랄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